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국정원에서 발표한 김정은과 김주애 관련 뉴스로 연일 화제인데요. 아무래도 김정은의 건강에 큰 이상이 발생해서 김주애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최측근 고위층, 엘리트 그룹의 탈북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약 김정은이 죽고 나면 김주애가 제대로 북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큰데요.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고위 군부계층도 비슷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경호원 출신 탈북민께서 큰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김정은의 말 못할 사정을 모두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용기를 내셨다는 오늘의 사연자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33살이고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올림픽부터 국정원에서 나온 김정은과 김주애 소식까지 북한 관련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가끔은 제가 저 TV 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 흠칫흠칫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최측근 경호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김주애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가 왜 그 자리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지 다시 생생하게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8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군인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당성이 좋은 군인 집안이어서 저 역시도 자연히 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군대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본 것이 군인이고 제 성격을 아는 아버지께서 힘을 좀 쓰셔서 저를 일반 사병들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 쪽으로 보내놓아서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김정은 가족의 전담 경호원으로 발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날 밤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소박한 잔치를 벌였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나 그만큼 명예도 보장된 것이라 저는 드디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 믿었고 이제 출세길만 걷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출근 날을 떠올려보면 그날은 긴장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잔뜩 긴장을 해서 손에 땀이 흥건한 채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김정은의 관저로 향했죠. 눈을 가리고 가는 터라 마치 감옥에 끌려가는 모양새였지만 그때 당시 저는 젊은 혈기에 출세욕이 강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였어요.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분위기는 차가운 그 자체였으니까요. 당신이 새로운 경호원이요?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건조할 뿐이었죠. 네, 박준호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공손히 인사드렸지만 리설주는 대꾸도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방송에서 본 리설주 여사는 언제나 웃고 있었고 꽤나 사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어차피 경호원이니 저와 사적인 대화를 할 일도 그럴 위치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근무,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교대로 김정은과 그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영광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본 현실은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후호가 시작됐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김정은의 건강 상태였어요.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주치의들이 붙어서 관리할 테니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존엄의 건강이 북한의 명운을 달리할 건데 문제가 있다면 알아서 챙기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별로 없는 제가 봐도 야, 이거 이 사람 곧 어떻게 되겠구나 싶었달까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넘어와서도 한동안 초조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니 저 사람 죽고 나면 북한 애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고요. 걸을 때마다 숨을 헐떡이는 건 기본이고 숨소리가 아주 거칠었어요. 자주 어지러워하고 두통 때문에 예민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든 많이 먹긴 하는데 물을 엄청나게 찾아요.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속 물을 마시더니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렸는데요. 저는 최측근 경호원인지라 저는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했죠.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야 했어요. 한 번은 김정은이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아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는데요.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신음소리만 들려 급히 문을 열었는데 그가 변기에 앉은 채로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극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더군요.
급하게 상시 대기하는 의료진을 불러오고 간이 의자에 앉히려고 김정은을 업으려고 했는데 어찌나 무겁던지 장정 2명이 달려들어서 업었는데도 그 무게에 제 허리가 뚝 하고 삐끗했어요. 제 동료도 허리를 다쳤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둘 다 못 받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동료는 아직도 허리를 부여잡고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주치의들은 항상 그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식단 조절도 필수고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김정은은 들은 채도 안 했죠. 오히려 살 빼는 약 없나? 라며 약에만 의존하려 했어요. 약이나 주사를 통해 좀 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죠. 제가 봐도 밤에 여자들이랑 술 먹고 놀고 또 이상한 가루를 킁킁대며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만 아니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할 거 다 하면서 건강을 챙기겠다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 의료진들도 참 스트레스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주치의들은 곤혹스러워도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전에 건강 관련으로 좀 강하게 조언을 했던 의사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저희끼리는 눈빛으로 이미 다 이해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른 죄로 어딘가로 끌려갔겠죠. 끌려가기만 해도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죽었으면 다행이죠.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의 건강에 대해 직설적인 조언을 못했습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없애버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만 놔두다니. 몰랐으면 몰랐을까.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가 멀쩡하게 굴러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침마다 두통을 호소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휘청거리거나 어지러워할 때 늘 부축을 해야 하니 제 손목과 무릎도 같이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전날 일찍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곤해하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최근 몇 년 새 이루어진 숙청 러쉬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엄청 예민했거든요. 밤에 코골이가 심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한 번씩 자면서 컥컥 하고 숨을 안 쉬는 것처럼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너무 놀라서 의사를 찾으러 몇 번씩 한달음에 뛰어내려갔는데 의사 말이 자주 저런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무호흡증이라나요?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줄담배를 피웠죠. 하루에 2갑은 기본이었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 그 냄새가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그냥 회의하면서도 뻑뻑 피우며 사람 얼굴에 연기를 뿜어냈거든요. 그리고 술도 좋아했는데 특히 외제 술을 찾았습니다. 양주, 와인, 샴페인. 매일 밤 술로 달랬죠. 여자들하고 밤에 지내는 건 제가 유일하게 근접 경호를 못하는 곳이었는데요. 대신 들어가는 물품은 의사와 경호팀이 모두 확인하고 여자들도 확인하고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어차피 여자들이야 신체 검사도 다 하고 소지품이랄 것도 없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 안주, 술도 모두 검사하고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는 중간에 호출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의사를 찾는 호출벨이었어요. 그럼 의사가 뛰어들어가서 주사를 놓고 나오더라고요. 보이부 요원이 지키고 있어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술을 먹고 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랬겠거니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사들이 좋게 좋게 만류를 하던데 영 듣질 않습니다. 진짜 똥고집이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 즐기는 것도 못하나?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덕분에 김정은은 날로 피둥피둥해지고 의사들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리설주는 이런 김정은의 모습에 늘 불만이었어요. 매일 밤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진짜 문제가 커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큰애도 저 지경이고 주애는 아직 어린데 건강관리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리설주의 고함 소리가 관저 전체에 울려 퍼질 때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떨기만 했어요. 아, 제가 이렇게만 전하면 다른 여자들과 노는 것은 상관 안 하고 정말 아이들과 나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실 텐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리설주가 벅벅 바가지를 긁어대면 늘 현송어를 호출했거든요.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위안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은 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거든요. 그리고 늘 김정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의 행동을 옹호해줬죠. 장군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장군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여워 마시고
오늘 밤은 저랑 딱 한 잔만 하고 참기로 해요. 현송월이 품에 안겨서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하면 김정은의 광대가 절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어서 솟아올라가는 광대만 봤는데 앞에서 안 본 것이 참 다행이다 싶은 광경들이 많았거든요. 경호원은 사람도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절 사람으로 봤으면 민망해서라도 그런 짓은 둘이 있을 때만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둘이 있는 모습을 리설주가 늘 보게 되니 분노가 언제나 부글부글 끓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현송월을 향한 질투도 있겠고 미움도 있겠죠? 이 분노가 관저 전체에 퍼져나갈 때면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치를 아주 많이 봐야 하니 생긴 두통 같았어요. 특히 리설주와 현송월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는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두 사람의 격렬한 다툼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둘이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이젠 장군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드나들어? 너 아주 돌아버렸구나. 리설주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송월은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장군님께서 긴급히 업무를 보자고 하셔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업무 협의? 업무 협의를 하고 나왔다는 게 얼굴이 그렇게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어. 날 바보로 아나 봐.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현송월의 볼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리설주가 그녀의 뺨을 때린 거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리를 내면 제가 있는 걸 들킬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현송월의 반응이었어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리설주 여사님. 조심하세요. 당신 아들 이야기를 내가 온 세상에 퍼뜨리기 전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일 뒷감당 가능하십니까? 리설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현송월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큰아들이 그 아이가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말도 좀 어버버버하고 밥도 제대로 혼자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주로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했어요. 그나마 화장실은 꼭 여자 간호사가 동행해야지만 간다고요. 게다가 애가 덩치도 아주 작고 바싹 말라서 지능 말고도 다른 데에도 문제가 있단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반면 현송월의 아들 김용주는 애가 똑똑하다고 소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던 그 애가 맞다면 정말 눈빛부터 달랐거든요. 날카로운 눈매에 총명함이 묻어났어요. 러시아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다더군. 어리지만 센스도 있고 배짱도 있고 장군감이야 아주. 현송월 아들이 대놓고 공식 석상에 나온 적이 없고 현송월도 자식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 이야기는 거의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송월의 아들이 북한을 물려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차피 아빠는 김정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간부들 사이에서 현송월에 대한 질투와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다들 불만이 많더군요. 저 가수 출신이 대체 뭐라고. 감히 후계 구도에 끼어들려고 하다니. 맞아. 아무리 아들이 똑똑하다지만 저런 출신으로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백두혈통을 훼손하는 행위지. 하지만 이런 불만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현송월을 총애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요새 뉴스를 보니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던데 현송월 귀가 간지러워서 어찌 사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본 바로는 남들 수군거림 이런 거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지금 뉴스에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저 어린애를 웬 후계자냐고 하던데 둘 중 하나 같습니다. 어쨌든 백두혈통을 내세워 김주애에게 진짜 물려주든가 아님 김주애로 방패를 세우다 어느 순간 현송월 아들을 내세우든가요. 근데 어느 쪽이든 골치가 아프긴 할 거예요. 현송월 아들은 정통성 측면에서 공격당할 소지가 너무 많고 김주애는 피둥피둥 살이 쪄서 인민들에게 반감도 심하고 또 어린 여자애다 보니 아무래도 군 간부들이 우습게 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제가 본 김주애는 그리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TV에서야 천재네 뭐네 하는데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철딱선이 없는 애일 뿐입니다. 지금이야 김정은이 살아있으니 군 간부들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글쎄요? 과연 김정은 사후에도 그렇게 될까요? 이 후계자 문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김정은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아질 때에는 밤에 중국에서 의사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갔다 온 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건 하나같이 다 비밀에 붙여졌죠. 최고위 간부들이 경호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실은 절대 새어나가선 안 된다. 장군님의 건강 문제가 알려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테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 며 엄중히 경고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뉴스를 보니 김주애를 내세우던데 아무래도 불안하니 후계자 구도를 제대로 정립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김주애로 결정된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송월 아들로 하면 반발할 세력들이 많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간부 절반이 날아가야 하니 어쩔 수 없었나 싶긴 한데요. 어차피 큰아들은 안 될 것이고 김주애가 후계자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논의가 나올 때부터 뒤에서 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대체 뭐란 말이야. 말귀도 못 알아먹는데 라며 군 간부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제 생각엔 김정은이 쓰러지면 그 틈을 타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북한이 붕괴하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주애가 어려도 똑 부러지고 애가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도자는커녕 일반적인 사람으로 봐도 영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에도 공식 석상이 아니어도 군부대나 이런 데는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군인들 앞에서 갑자기 나 배고파. 초콜릿 먹을래? 라고 소리치더니 옆에 있던 장성의 모자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모두가 경악했죠. 또 다른 날엔 중국 손님이 방문했을 때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안 나왔다고 김주애가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것도 봤습니다. 나 지루해. 이제 그만할래. 리설주가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끌고 나갔지만 이미 망신은 다 당한 후였죠. 중국 쪽에서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 집 딸도 저만한 나이인데 말을 안 듣는다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게 어디 수습이 될까요? 더 큰 문제는 김주애의 지적 능력이고요. 가정교사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는데 뭘 배우든 진득하니 앉아서 배우는 꼴을 못 봤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는 왜 우리 애가 빨리 늘지 않냐며 닥달을 해대는데 어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내가 머리가 있어야 뭘 받아먹죠. 누구 머리를 닮았길래 저러냐며 부부싸움을 해대는 리설주와 김정은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어린애를 그것도 똑똑하지도 않고 철없이 먹는 것만 밝혀 살만 찐 애를 후계자로 내세운다고. 그리고 군 간부들의 불만 역시 더 커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군 간부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갔어요. 아예 김주애파와 현송월파로 갈려서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는데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나라는 파탄나고. 이쯤 되어서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이고 이 체제는 누가 발끝으로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곳이라는 거려.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며 이 미치광이 집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또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관저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빨리 중국 의료진을 불러. 안 돼. 러시아 의사들을 불러야 해. 아니, 서방 의사들이 더 나을 거야. 간부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대립했고 그 사이 김정은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경호원들이 사방팔방으로 의사들에게 연락하고 긴급히 실어오기 위해 차를 몰고 내달렸는데 그때 차를 몰며 처음으로 그대로 국경을 넘어 탈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탈북을 그렇게 쉽게 할 순 없죠. 제 일을 충실히 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탈북을 계획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내와 아이도 함께 나가야 했기에 더 고민이 컸고요. 그러던 중 기회가 왔는데요. 김정은이 중국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받기로 했다는 거죠. 저는 경호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고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기 전 아이들과 아내를 브로커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김정은에게 온 관심이 쏠렸을 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전 김정은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죠. 치료가 시작되고 이틀째 되는 날, 제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저도 브로커를 따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바깥에 차량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오며 최고존엄의 지시로 제가 비밀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속였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긴장 속에서 저는 성공적으로 미리 연락해 둔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도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당신이 사라진 걸 알아차리면 북한과 중국 모두가 뒤집힐 거예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밤새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중간중간 차량을 바꿔 타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 브로커의 위조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죠.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난민 수용소에서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한 달가량 지났을까 너무나 초췌한 몰골로 살이 쭉 빠진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됐다며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때부터는 남들이 열악하다고 하는 수용소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있고 우리 가족이 다 만났잖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북에 남겨둔 친인척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북한 주민들 모두가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증언이 그날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교육을 했는지, 또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살 수 있도록 공산당에 맞서 싸운 참전용사분들이 국내에도 또 외국에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놀랐는데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제가 탈북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이런 참전 용사를 돕는 기업도 있어 저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보태게 된 데에는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하나 보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에 퍼진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 처참한 집 내부가 보이실까요? 임시로 만든 간이 벽, 청테이프로 고정한 문, 언제 내려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천장, 구멍난 벽, 벽돌 옆에 놓인 간이 침대,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지 않는 집 내부, 그리고 그곳에 걸린 태극기. 이곳은 1952년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한국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참전용사가 수십 년을 생활해온 곳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에 끌려갔다가 풀려나 전쟁에 다시 참전했던 그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 오로지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뼈저린 가난이었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까지 받자 그의 삶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단 한 번도 후회되지 않는 듯 그의 집안 곳곳에 표창장과 태극기가 걸린 것이 보입니다. 이 참전용사의 소원은 단 하나, 아픈 아내를 돌보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 기업이 해당 참전용사를 위한 당장의 지원을 결정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참전용사가 가장 바랬을 한마디와 함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을 그에게 에어컨을 비롯해 식사에 필요한 밥솥, 전자레인지, 생활에 필요한 세탁기와 발생될 전기세 일부 등 시급히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것임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전 참전이란 위대한 노고를 잊지 않고 찾은 이 기업으로 인해 그에게 자그마한 희망이란 것이 생긴 건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이미 꾸준한 사회공헌을 해오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부암에 걸린 참전용사가 씻지도 못한 채 살아가자 시급히 화장실 개선 후원을 결정하였고, 에티오피아의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에게 대규모 눈수술 지원을,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 지원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태국 참전용사에게 후원금 전달 등 한국을 비롯해 참전국 그 어디라도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업은 적자 속에서도 이 같은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단 하나라 전해집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은 인프레쉬의 특별한 굿즈 상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이 볼캡과 티셔츠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6.25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업명이 아닌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참전용사 분들에게 전달하는 믿을 수 없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동참하였으며 평소 참전용사 분들을 돕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소개된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인프레쉬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파리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요즘인데요. 파리올림픽을 마음 편히 보지 못하시는 탈북민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을 통해 외국 세상에 눈을 뜨고 탈북을 하신 분들의 경우 파리올림픽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한 격리 생활을 하는 북한 선수들의 모습이 마치 예전의 내 모습 같다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 일체의 유튜브나 강의 활동을 하지 않는 오늘의 사연자분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 중인 북한 대표팀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는 오늘의 사연자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란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분이 소개해주셨던 것처럼 이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에요. 가명입니다. 좀 떳떳하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북한에 많은 친인척들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저는 북한이 최근에 참가했던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나라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제 종목이나 이름을 밝히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평양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살지 않으면 아예 접할 수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원래는 청소년 과외체육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워보자 정도였지. 이렇게 체육 전공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북한 국가대표 체육 감독님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감독님은 제게 너는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제목이라며 국가대표 후보 선수 육성센터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셨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면 당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특히 메달을 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탄탄대로니까요. 저는 좀 부담스럽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 무섭기도 해서 하기 싫었는데 당의 강력한 권유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에 못 이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학원으로 진학해서 졸업하면 나중에 지도자 생활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9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엘리트 체육인 양성소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훈련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도 없었죠. 식사 시간에도 영양 섭취를 위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철저히 통제받았습니다. 훈련은 정말 고되었어요. 몇 시간씩 연습하다 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종목 특성상 코와 귀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를 맞았고 더 가혹한 훈련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어요. 우리 장군님과 조국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0대 초반부터 저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력자가 되었고 곧 국제대회에도 출전하게 되었죠. 그때마다 저는 북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1등 공신이 되었어요. 매번 대회가 끝나고 돌아오면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치하해주셨죠. 그때의 자부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감도 엄청나게 커져갔어요. 매 대회마다 매달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조국을 배반한 것이 된다는 두려움이 늘 저를 짓눌렀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꿈에서 경기 중 실수를 하고 그 때문에 처벌받는 장면들이 반복되었거든요. 지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을 보면서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의 굳은 표정 속에서 저는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어요. 아마 그들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북한 선수들이 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과 갈등을 읽을 수 있어요. 아마 속으로는 제발 나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저 참고 있을 뿐일 거예요. 그들도 분명 남한 사람들 만나며 놀라겠죠. 자유로운 표현, 활달한 성격, 매끄러운 피부, 누가 봐도 때깔 좋은 옷과 신발까지. 아무리 통제해도 눈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절대 드러낼 수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엄청난 재능과 노력으로 올림픽까지 왔지만 정작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금메달을 따도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클 거예요. 이번에는 처벌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저는 운 좋게 탈북에 성공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북한 선수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언젠가 이런 현실이 바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외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서 이번에는 그보다 더 성적이 잘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출국 전날 김정은이 우리 선수단을 만나는 행사가 있었어요. 반드시 금메달을 따와 조국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라 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서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거쳐 한 번 더 이동을 하는 긴 일정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작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경기가 열리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발전된 도시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지워버려야 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관리들의 눈초리가 매서웠거든요. 그리고 남쪽 취재진들이 붙으니까 표정 관리를 엄청 잘해야 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매일 진행되는 사상 점검에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최대한 여유 있는 척, 남쪽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은 척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하며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된 모습이었거든요. 밤에 도착했었는데 도시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온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와 하고 탄성을 내뱉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감독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외국인 코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어 흥분하니까 남한은 우리가 갈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너가 인천 아시안게임 때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야경을 보니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대체 남한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죠. 지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파리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남한은 어떨지 상상하고 있겠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수촌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다양한 음식들, 모든 게 신기했죠.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해야 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혼자 돌아다니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둘씩 짝지어 다녀야 했죠. 파리의 북한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식사가 어떻다, 선수촌 시설이 어떻다 하지만 무조건 북한보다는 말도 안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선수촌의 편의시설에 감탄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고 있겠죠. 하지만 그 감정을 절대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저희처럼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하니까요.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지금 파리올림픽에 참가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카르타보다 훨씬 더 발전된 파리의 모습, 그리고 그보다 더 잘 산다는 남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북한 선수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가득할 거예요. 겉으로는 냉정한 표정을 지어야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의문과 동경이 일어나고 있겠죠. 경기 준비는 정말 고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잠깐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매일 밤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남조선 괴뢰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우리의 체제가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같은 말들을 끊임없이 들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들이 점점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있는 것 같았어요.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려 화장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때 감독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미란아, 너는 할 수 있다. 조국의 존엄을 지켜라.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압박감, 두려움, 그리고 왠지 모를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중들의 함성이 들렸어요. 그 소리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을 잊으려 노력했어요. 오직 연습했던 대로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우리 팀 모두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순간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완벽하게 연습했던 대로 움직임이 이어졌죠. 하지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동작이 흐트러졌고 바로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금메달은 물 건너간 거죠. 결국 우리는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저는 눈물을 참느라 필사적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메달 색깔 때문만은 아니었죠. 왠지 모를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남한 취재진들을 만났죠.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메달에 대한 소감, 훈련 과정, 심지어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까지. 저는 교육받은 대로 최대한 짧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한 태도와 밝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감상에 빠져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쪽 기자가 메달 딴 걸 축하한다고 하니 감독님이 헛웃음을 지으며 다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남쪽 기자는 아마 순수하게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감독님은 너네 메달 목표치 달성을 못했지? 라며 비꼬는 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황당해하는 취재진들을 뒤로하고 죄인들처럼 감독님 뒤를 따라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카르타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남한은 여기보다 더 발전했다던데.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파리올림픽 소식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해요. 북한 선수들이 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조금은 달랐어요. 아시안게임이라 그랬는지 간간히 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과자를 건네주기도 했거든요. 처음 맛보는 달콤한 초코파이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남쪽에서 초코파이는 고급 과자가 아니던데 저는 그때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그날 숙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고요?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감독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감독님의 험악한 표정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다. 라고 소리치시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셨죠.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독님은 계속해서 저를 질책하셨어요. 너는 조국의 영광을 더럽혔다. 김정은 원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남한 취재진들과 너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였어요. 너는 남조선 괴뢰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끝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두려움, 후회, 그리고 왠지 모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조차 죄책감으로 이어졌죠. 특히 괴로웠던 건 제가 남한 취재진들과 나눈 모든 대화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던 순간들, 그들이 건넨 과자를 받아먹은 것까지 제 일거수일투족을 언제 그렇게 체크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제 과거가 보여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감독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 제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분명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얼마 전 북한 체조 선수가 남한 기자의 질문에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죠. 아마 그 선수도 밤에 혼자 울었을 거예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질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2연속 동메달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북한으로 귀국 전까지 일주일 남짓한 시간은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저희 팀에 있던 외국인 코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숙소 뒤편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저를 달래주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저에게 남한 드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그래도 외국인이라 감시해서 자유로우니 나랑 연습한다고 하고 잠깐 이거 보며 기분 전환하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거절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은 자카르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되어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최신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죠.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요즘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을 보면서 문득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도 분명 나만의 발전상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제발 나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저 참고 있을 뿐이겠죠. 드라마를 본 후 저는 점점 더 탈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죠. 잘못하다간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정보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외국 코치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코치님, 혹시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 코치님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란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 나도 내 재능이 이곳에 갇혀있는 게 안타까웠어.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해. 그러면서도 코치님은 제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셨어요. 한국 대사관의 위치와 연락처,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죠. 만약 대사관에 가게 된다면 난민 신청이라는 말을 꼭 해야 해. 그리고 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그들이 도와줄 거야. 코치님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절대 내가 탈북을 시도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냥 길을 잃었다고 해. 말이 안 통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우리 팀에 연락해. 알겠지? 그리고 코치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탈출 계획을 도와줄게.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그곳에서 내가 실종되는 걸로 하자. 그러면 내가 자카르타에서 사라진 것으로 처리될 거야. 그래야 내 가족들도 안전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치님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여기 $1000야. 내가 돈을 많이 챙겨오질 않아서 이것밖에 없네. 이걸로 자금을 대도록 해. 나도 너만한 딸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쓰이네. 꼭 성공하길 바란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치님은 제게 인생의 은인이 되어주신 거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피어올랐어요. 코치님의 도움으로 저는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떨리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감독님을 깨웠어요. 감독님,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다행히 감독님은 제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셨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죠.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감났어요. 실제로 공포와 긴장감 때문에 배가 아팠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급성 위염 같습니다. 주사 맞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첫 단계는 성공이다. 감독님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재빨리 방향을 틀어 비상구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죠.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걸 알았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대사관에 도착해서 경비원에게 난민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경비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죠. 대사관 직원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태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어요.
유엔이 정한 난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네시아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면 안 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다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불안과 초조함의 연속이었죠. 대사관 직원들은 제게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누군가 절 찾으러 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로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자카르타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죠. 지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파리의 모습, 자유로운 분위기,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저처럼 탈출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북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듣고 또 돈도 보내고 있어요. 요새는 탈북이 쉽지 않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가족들이 저 하나라도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줘서 죄책감이 좀 덜해지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그 자유, 처음으로 느낀 진정한 자유를 가족들에게도 꼭 맛보여주고 싶네요. 파리의 북한 선수들도 언젠가 이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은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해요. 어쩌면 그들 중 몇몇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결심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던 그 순간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결정이 저를 이곳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계 화면에서 보이는 파리올림픽의 북한 선수들도 언젠가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재능이 자유롭게 빛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에서도 자유롭게 미소조차 띄우지 못하는 북한 선수단도 속으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지켜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연자분의 소망처럼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